안녕하세요. 장희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1장 글로벌 경제에서의 무역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번 주에는 전 세계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국가가 얼마나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의 이동, 자본의 이동이 어디 지역에서 어느 국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자본의 이동은 여러분들이 보통 관심 많은 간접 투자가 아니고 직접 투자입니다. 간접 투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채권이나 주식의 해외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투자는 직접 투자. 그렇죠? 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인수해서 경영 활동이나 그다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런 투자를 의미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에서는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상품과 서비스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시간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이런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왜 국가 간에 서로 무역을 하는지, 그렇죠? 그 이후에는 국제 무역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는 무엇인지, 그러면 이익과 손해를 합한 순효과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국제무역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거의 모든 국가들은 국경 간 상품 이동, 사람의 이동, 자본의 이동을 장려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억제하거나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 왔어요. 상품 이동에서는 관세,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을 많이 사용해 왔죠. 자,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런 정부가 시행하는 무역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무역 패턴이라는 말을 제가 쓰게 되는데, 자, 쉽게 말해서 무역 패턴은 어느 국가가 어느 상품을 수출하고 어느 상품을 수입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한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무역 패턴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 이론이나 결과를 설명할 때 무역 패턴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라는 것을 바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어떤 기초적인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수출은 뭐예요? 어느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입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상품 무역에서만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런데 국경 간에 어떤 것을 사고 파는 것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사고 팝니다. 그렇죠? 서비스를 수출하고 서비스를 수입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이런 상품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과 수입도 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서비스 종류 대충 몇 개만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여행 많이 갔죠.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많이 오고. 관광의 경우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관광 서비스, 여행 서비스
수출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본이나 중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의 수입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도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외국에 나가서 빌딩이나 교량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서비스는 제조업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국제 무역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죠? 특히 상품 무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상품 무역에서의 어떤 모형을 서비스 분야의 무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잘 안 돼요. 뭐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서비스의 교훈을 왜 제조업 상품 교역에서 사용되는 모형을 가지고 잘 설명이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같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다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서비스는 사람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람. 그렇죠? 아까 같이 관광객도 그렇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제조업의 교육하고 서비스의 교육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자, 서비스의 교육은 우리가 한 2, 3주 후에 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조금 전에 수출, 수입했어요. 어느 한 국가의 무역 수지는 총 수출과 총 수입의 차이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 빼기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중국은 무역 흑자국이다.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다. 뭐 바뀔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지속적인 흐름은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는요, 무역 흑자국이죠. 우리나라도 무역 흑자국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어느 한 국가의 무역 수지이고, 조금 더 좁혀서 한번 봅시다. 양자간 무역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두 국가, 우리나라와 미국, 그렇죠? 중국과 미국, 그렇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해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 양자간 무역 수지이죠. 그렇죠? 자, 보통 어느 한 국가의 총 수출과 총 수입은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략 1조 달러의 무역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수출액은 대략 1조 달러에서 한 5천에서 5,500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수입액은 4,50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됩니다. 그렇죠? 두 개 합해서 항상 뭐 1조 달러가 됐다, 약간 붕괴됐다. 올해는 많이 붕괴될 거예요. 아마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1조 달러 무역 대국입니다. 그렇죠? 총 수출과 총 수입은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이 살펴볼 예정인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수출하는 수출량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수입하는 수입액은 이론적으로 일치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왜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수출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수입하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두 개가 이론적으로 일치해야 돼요. 일치. 그렇죠? 한 나라 입장에서는 일치할 필요는 없죠. 우연의 일치로 한 나라의 총 수출과 총 수입이 일치하면 무역 수지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 세계 차원에서는 총 수출액이 총 수입하고 일치해야겠죠. 수출하는 나라가 있으면 수입하는 나라가 있을 거니까. 자, 여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느 한 국가의 무역액은 뭐예요?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1조 달러의 무역대국, 우리나라의 수출액 더하기 우리나라의 수입액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자, 전 세계 무역액이라는 것은 전 세계 수출액 이꼴 전 세계 수입액입니다. 전 세계 수입액입니다.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 무역액을 찾아라. 그러면 전 세계 수출액을 찾든지 전 세계 수입액을 찾으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더블 카운팅이 됩니다. 두 배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수출하는 나라가 있으면 수입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통계를 내게 되면 거의 항상 전 세계 수출액이 전 세계 수입액보다 아주 작게 나타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전 세계 수출액이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겠죠. 도대체 어떤 게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느냐? 보통 국제무역을 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수입액이 더 정확하다라고 판단하고 전 세계 무역액을 계산할 때는 어떤 걸 이용한다? 보통 전 세계 수입액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전 세계 수입액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무역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구미에서 모 전자가 휴대폰을 생산해서 전 세계 국가로 수출한다. 그러면 모 전자회사는 그 휴대폰을 가지고 수출할 때 우리나라 관세청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어느 나라로 얼마만큼 수출한다를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수출액이 잡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국가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미국 관세청, 항구나 비행기 있을 거 아니에요. 도착하는 관세청에서 야, 이건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구나. 수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록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관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관세를 부과해야 돼. 그래서 더 정확하게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관세, 자기 나라 수입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 정확하고 더 좀 크게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수입액을 보통 전 세계 무역액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양자간 무역수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무역수지 하면 어느 한 나라의 총 수출과 총 수입의 차이점을 말하고, 양자간 무역수지는 두 국가 간,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를 양자, 이게 국가 간의 무역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최근에 글로벌화가 엄청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양자간 무역수지 통계 해석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주장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그런 문제점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가 2005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네요. 와, 1년에 무역 수지 적자가. 최근에는 4천억 달러, 400조 원. 그렇죠? 4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정치인들, 뭐 트럼프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뭐 중국 너희들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어떤 제재도 가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편승해서 많은 언론들도 야, 1년에 무역 적자가 4천억 달러다.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국제 무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액은 어마어마하나 이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심각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언론이나 트럼프 등 정치인들이 말한 것처럼 압도적인 어떤 우려는 아니다.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010년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아이폰 3GS 가격은 179달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그렇죠? 수출할 때 중국의 미국 수출 가격은 179달러로 찍힙니다. 미국 내에서는 500달러에 판매됩니다. 그렇죠? 500달러. 자, 이 179달러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아이폰 수출 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폰 조립에 사용된 중국 노동자의 가치는 6.5달러라고 합니다. 다른 179달러 빼기 6.5달러 172달러 50센트입니다. 이것들은 그 아이폰 조립에 들어가는 부품의 가격입니다. 그럼 부품들은 어디에서 중국이 수입해서 조립해서 미국으로 보낸 겁니까? 다른 나라들, 일본, 우리나라, 독일. 그렇죠? 예를 들자면 60달러어치는 일본의 도시바에서 부품 구입해서 중국에서 조립한 것입니다. 아이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 23달러어치. 그 다음에 독일 인피니온에서 29달러어치. 이럼에도 불구하고 179달러 전체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조금 비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이것처럼 양자간 무역 수지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렇죠? 중국은 단지 6달러 50센트만 미국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179달러라고 쓰지 말고 6.5달러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이폰 같이 하나의 상품을 역추적해 가지고 계산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 상품은 보통 한 10,000가지 이상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 조사하고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또 조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면 할 수 있겠죠. 엄청난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면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뭐 효율적이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이 애는 양자간 무역 수지의 어떤 허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케이스 스타디를 한 것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양자간 무역 수지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무역기구 WTO,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종종 이 사이트도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파스칼 램이라는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조업 상품의 원산지 개념은 점차 쓸모가 없어지고 있다. 그렇죠. 미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는 어느 한 나라가 실제 기여한 것만을 반영하도록 조정한다면 아마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조달하거나 심지어 미국에서 가져와서 조립해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물론 이 액수도 어마어마하지만, 액수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년에 400조, 절반으로 200조. 어마어마하지만 실제로는 좀 그런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양자간 무역 수지가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어떤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조달, 그렇죠? 외부 조달, 그렇죠? 아웃소싱, 오프쇼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게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얼마나 많아졌는지 대략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날의 무역은 과거의 무역과 다른 종류인가? 거래되는 상품의 어떤 종류가 달라졌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자, 많이 있는데, 자, 이 그림 얼핏 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네요. 지난 130년 동안 거래되는 상품의 어떤 종류가 많이 변했네요. 자, 상품을 국가 간에 거래될 때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10,000가지 정도 넘게 분류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쓰임새,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어요. 보통 크게는 음식료품, 산업용 소모품과 원재료, 자본재, 최종 소비재. 아이폰 같은 건 최종 소비재로 속합니다. 자본재는 기계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산업용 소모품, 원재료. 이거 원재료니까 그대로 그 형태, 가공이 좀 덜 됐다는 거겠죠. 음식료품은 보통 한 국가 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자본재와 최종 소비재는 어떤 최종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그런 부품들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미국의 지난 130년 동안의 수입을 살펴봤어요. 확실히 우리가 말할 수 있네요. 강력히 최종 소비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아웃소싱, 외부 조달.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구입하거나, 그렇죠? 구입해서 조립해서 제3국으로 파는 아웃소싱, 오프쇼링이라는 오프쇼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죠. 미국 수출도 한번 보면 수입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최종재와 자본재의 어떤 비중이 지속적으로, 그렇죠? 변해왔네요. 그렇죠? 분명히 말할 수 있네요. 과거의 무역과 오늘날의 무역은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 최종 소비재, 자본재의 비중이 많아진 걸 고려할 때 오프쇼링, 그렇죠? 여기 이런 표현을 쓰죠. 오프쇼링. 우리가 보통 아웃소싱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7장인가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최종적인 상품을 만드는 것을 오프쇼링,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과거와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오프쇼링, 아웃소싱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국가 간에 많이 거래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자, 이 그림은 세계 무역 지도. 이 책, 저희가 지금 쓰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일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 있는데,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전 세계 지도에서 간단히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살표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무역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데이터가 2010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2019년으로 숙제를 간단히 아마 과제 일을 하게 될 건데, 그 과제에서 보면 한 20조 달러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넘은 적도 있고 아마 약간 그게 붕괴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2010년 세계 무역,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계 무역액은 세계 수입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계 수출액이 아니고, 그렇죠? 두 개는 이론적으로는 동일하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6조 달러면 우리나라로도 1조 달러가 1000조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1경 6천조. 경이라는 단어. 조 다음에는 경이라는 단위를 쓰죠. 그렇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만큼 내려오고. 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디예요? 뭐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 부분 정도죠. 그렇죠? 세 군데. 그렇죠? 자, 우선 유럽. 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유럽 내부. 어이구, 숫자가 엄청 큽니다. 유럽 내부에 왜 이렇게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북미, 북아메리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네요. 그 다음에 또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시아. 그렇죠? 아시아도 미국과 무역을 많이 하고, 이거면 유럽과도 많이 하고. 그렇죠? 조금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 어디 있을까요? 아프리카. 그렇죠?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호주, 뉴질랜드. 그렇죠?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고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있네요. 여기도 양극화가 일어나네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아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내봤어요. 유럽 내부 세계 무역 비중의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럽이 대륙의 크기로 보면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23%. 그 다음에 유럽 내부와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7%. 거의 3분의 1이 조금 안 되게 유럽 내부,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 사이.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 무역이 한 3분의 1 가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들 사이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역에 대한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상품, 저렴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에서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한다. 그래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잘 사는 나라끼리 무역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자, 아메리카 내부 한 8%, 그 다음에 수출만 따져봤어요. 유럽과 아메리카가, 그러네요. 많이 이루어지는군요. 아시아의 수출은 전 세계 34%. 뭐, 중동과 러시아도 수출 한 12%. 아프리카, 2%밖에 안 돼요.
아프리카 나라도 많고 대륙의 크기도 큰데 2%. 호주와 뉴질랜드도 1.6%. 좀 빈약해 보이네요. 그렇죠? 자, 각각 이제 들어가 봅시다. 우선 아까 유럽과 미국에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까 그 데이터를 보면 2010년에 유럽 내에서 3조 9천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전 세계 무역의 4분의 1, 23%니까 4분의 1이 유럽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왜 유럽 내부에서 이렇게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많은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많은 국가들이 존재해요. 서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 이외에 또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품 운송의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예전부터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왔죠. EU. 그렇죠? EU 국가들 사이에서는 무관세, 서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은 자기 나라 EU 안의 국가들끼리 무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낮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 내에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유럽과 미국 사이에도 엄청 활발히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합하면 전 세계 무역의 27%를 차지한대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무역은 어디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부유함이 비슷한 국가, 유럽 국가와 미국, 유럽 내부의 국가들끼리 무역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부자 잘 살고 잘 사는데 잘 사는 정도가 비슷한 국가끼리 무역이 많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아는 이전의 어떤 모형들을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5장에서 아주 한 일주일 내내 공부하게 될 건데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잘 살게 돼요. 그렇죠? 잘 살게 돼요. 근데 인간은 이 마음속에 본성이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아직은 골프는 치지 않지만 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부모님도 골프 치는 사람들일 수 있고 저는 골프는 뭐 안 치는데 그런 분들 말씀이 이렇습니다. 골프채 같은 거 우리나라도 요즘 뭐 잘 만들어놨대요. 우리나라 거 쓰다가도 명품 일본산을 또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고 또 저렴한 중국산도 하나 사고 싶고 이럴 때는 이런 채 저럴 때는 저런 골프 클럽을 가지고 골프를 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뭐 골프채뿐만 아니라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돈 벌었으니까 비싼 명품 가방도 하나 사야 되고 뭐 짝퉁, 어느 나라 짝퉁도 하나 사야 되고 그렇죠? 다양하게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잘 살면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고 싶은 좋은 클럽도 한번 사보고 이거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잘 사는 부유함이 비슷한 국가일수록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6장인가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아메리카에서의 무역. 보통 아메리카를 우리가 보면 저기 북극에서 남극 엄청 길게 걸쳐 있죠. 아메리카 하면 보통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그렇죠? 카리브해,
있죠. 여기에서도 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북아메리카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다 합한 것들을 하면 1조 4천억 달, 전 세계 무역의 한 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메리카 내에서의 무역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국가 3개 국가는 94년부터 북미 자유무역지역 나프타를 형성해가지고 이 세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낮춰서 교역, 상품과 서비스의 교육을 엄청 활발히 하게끔 했죠. 그렇죠? 잠깐 그 이야기를 안 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뭐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최근에는 멕시코, 브라질 쪽에서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아시아의 수출과 수입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수출만 보면 전 세계 한 34%,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 다음에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도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상품 수출을 이야기하는데, 자, 최근에는 아시아가 미국으로 서비스도 많이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의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한밤중 새벽 시간에 사고가 납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죠. 그럼 그 사람들 엑스레이를 찍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새벽에 전문의가 병원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엑스레이 찍어서 어떻게 해요? 그 한밤중에 지구 반대편 인도로 보냅니다. 인도는 낮 시간이니까 인도의 의사가 그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을 해서 바로 미국으로 보내줍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죠?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건 뭐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회계, 고객 관리, 컴퓨터, 연구 개발 같은 것도 많이 아시아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의 서비스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국가들 뭐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 주변의 어떤 국가들 있죠. 보통 탄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들 있죠. 이 국가들은 뭐 자원을 많이 수출해서 전 세계 무역에서 한 12%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아까 아프리카가 전 세계 무역의 한 2%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2%. 아프리카 국가들 엄청 많아요. 대륙의 크기도 큰 편이죠. 그걸 고려했을 때 2%는 수치가 좀 작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나마 아프리카가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유럽 국가들과는 조금 교류가 그래도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 지리적으로 좀 가까운 편이죠. 그렇죠? 그 이유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는 식민지, 비식민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거의 유럽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예전에 갖고 있었죠. 물론 뭐 여러 다큐멘터리나 보면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가서 조금 억압적인 정책을 취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보다는 심하지 않았던 걸로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참 속된 말로 못된 짓 많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한 억압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봐서.
그래서 아직도 조금 그렇게 사이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 유럽의 식민지 때문에 지금 또 분쟁도 지금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 그래서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배했지만 유럽 식민을 했던 나라로 이민 가기도 원하고 많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UN, 월드뱅크, IMF가 항상 말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봐라.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수입, 무역 활성화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글로벌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까지 무역을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인 액수, 그렇죠? 우리나라는 1년에 무역액이 1조 달러다. 2010년에 16조 8천억 달러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얼마나 무역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GDP와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GDP가 큰 나라일수록 무역도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GDP는 작지만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수출 수입을 GDP로 나눈, 보통 이걸 뭐라고 말해요? 무역 개방도, 무역 교역도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렇죠? 자, 항상 어느 국가가 얼마나 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절대 액수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경제 사이즈에 비해서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역도를 GDP로, 교역의 양을 GDP로 나눈 무역 개방도, 무역 교역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010년 여기 한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는 한 70, 80 정도, 한 요 정도. 어디에 포진할까요? 한 요 정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좀 2010년이라 좀 바뀐 나라가 있는데 중국도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거의 100% 가까이 뭐 70, 80 정도 될까? 중국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거의 탑을 차지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탑. 중국, 싱가포르네요. 그렇죠? 중국, 싱가포르. 여기 없지만 네덜란드도 여기에 네덜란드. 그렇죠? 네덜란드도 아마 여기 버금갈 거예요.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중개무역을 하는 나라. 그렇죠? 작은 나라이면서 중개무역을 하는 나라. 중개무역이 무엇입니까? 외국에서 어떤 물건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장해놨다가 비쌀 때 다른 나라에 팔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반제품, 다 만들어지지 않는 제품 갖다 약간의 마지막 과정, 공정을 거쳐서 최종재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그렇죠? 이런 국가들 무역 개방도가 200%가 넘네요. 홍콩의 경우, 싱가포르도 뭐 그렇게 될 것이고, 네덜란드 마찬가지. 중개 무역을 하는 나라들 높다. 그 다음에 높은 나라들 이쪽에 보면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의 국가들, 유럽의 소국들이 더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스위스, 덴마크, 이런 오스트리아, 이런 소국들. 그렇죠? 이런 소국들은 뭐 아까도 말했지만 무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모든 상품을 다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무역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아마 많이 지금 최근 데이터는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위치로 한번 가봅시다. 낮은 위치. 뭐 인도, 터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낮네요.
아무래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국제화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뛰어든 나라들이겠죠.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어떤 사실? 미국, 일본이 엄청났네요. GDP 대비 무역액이 1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이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미국은 세계적인 수출국, 아니 1번 미국은 세계적인 수입국. 미국은 수출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니까 그걸 고려했을 때 이 수출은 낮은 거 아닙니까? 일본과 미국은 GDP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렇죠? GDP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분자인 무역액이 커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5%?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3%, 15%,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미국 같은 나라 한번 볼까요? 미국은 인구도 많고 생산 능력, 거의 모든 상품을 자국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역을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활발히 할 요인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국 내에서 모든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조달이 가능한데, 그렇죠?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은 세계적인 수입국이고, 그렇지만 GDP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이런 세계적인 대국들은 무역 개방도가 예나 지금이나 낮은 수준에 있다. 제가 방금 이제 표를 보고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가 보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그러나 이런 GDP 대비 무역 비중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더라. 국가 규모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역액이 계속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그럼 변해 온 이유는 첫째, 세금, 관세가 또 변해 왔고, 비용도 변해 왔습니다. 비용, 어떤 상품을 수출할 때 예전에는 그냥 배에 대충 작은 배가 싣고 비행기에 싣고 갔는데, 요즘은 어마어마한 컨테이너 선이 상품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비용이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갑자기 무역이 줄어듭니다. 자연재해, 그렇죠? 최근에 코로나 같은 상황도 무역이 엄청 감소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국경 간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요인들을 다 합해서 무역 장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역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역 장벽을 아마 시간의 관계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이 편인데 상당히 재밌는 표입니다. 근데 많은 국가가 아니라 유럽,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미국 정도 표시했네요. 왜요? 과거 데이터가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뿐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나마 이런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 표가 상당히 재밌는 이유가, 한번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 그렇죠? 와, GDP 대비 무역 비중이 엄청 높았습니다. 거의 2000년대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무역액은 수만 배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GDP 대비 경제 사이즈에 비해 지금으로부터 120, 30년 전에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GDP 대비 무역액
이 비중이 보면 엄청 지금으로부터 1900년대 전후로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했고, 대공황이 또 타격을 줬고,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또 최하점을 찍고,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네요. 서서히. 그렇죠?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옛날 수준에 도달하는데 거의 한 40년, 50년이 걸렸네요. 아, 최근에야 예전 수준보다 높게 되었네요. 그렇죠? 와, 과거에 왜 이렇게 GDP 대비 무역 비중이 높았고, 세계 1차 대전, 대공황, 2차 대전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게 된, 서서히 증가했지만 결국 증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1890년에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GDP 대비 무역 비중이 엄청 높았어요. 이 기간을 세계 무역의 제1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 왜 갑자기 이렇게 무역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 시기에 운송수단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증기, 기관. 그렇죠? 그래서 증기 철도, 증기선. 이 국가 간의 상품을 많이 상대적으로 싸게 운송을 했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거론되기 있지 않지만 많은 책들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때 시절에는 영국, 그렇죠? 영국 파운드화를 기축통화로 한 안정적인 통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버렸어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역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치명타를 준 거죠. 거의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참 이 말이 자주 쓰입니다. 무슨 말? 스무트 홀리 관세법. 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살기가 어려워지겠죠. 미국 유타주 상원의원 리드 스무티와 오레곤 하원의원 윌리스 홀리가 수입 관세를 높이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채택돼 가지고 엄청 높은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수입 품목은 60%만큼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뭐 요즘도 트럼프 중국에 대해서 50%, 그렇죠? 다른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했죠. 이 대공황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자,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자국 산업, 농민, 농업, 기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어요? 보복 관세.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복 관세를 부과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관세율이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1860년에서 1914년까지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얼마? 15%. 33년에 25%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10% 평균 관세. 일부 품목은 더 많이 했고. 뭐 어떻게 해서 전 세계 무역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 그래프 보네요. 딱 보여주네요. 한번 봅시다. 야, 관세율이 이 정도인데 2차 세계대전 대공황을 겪으면서 엄청 한 25% 가까이. 그 뒤로 쭉 떨어집니다.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 관세율이 한 3%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 지금은 3%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옛날처럼 무역을 활발히 하자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래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4, 50년이 걸렸어요.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그렇죠? 자, 뭐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첫째,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마련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말 그대로입니다. 스케줄에 따라 어느 국가가 관세를 낮추자. 그렇죠? 스케줄에 따라 계속. 자,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 세계 관세율이 어떻게 됐어요? 지속적으로 낮아졌어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한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가트, 그렇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 보이죠? 여기에 GATT 그래서 가트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가트가 세계 무역 증가에 기여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운송의 혁명이 또 한 번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때 컨테이너선이 발명됩니다. 자, 그림이 있나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배에 이 컨테이너도 엄청 커요. 뭐 수만 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상품을 수출해 버립니다. 운송 비용의 절감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혁명이 일어납니다. 무역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그냥 배에 이런 거 없이 사람들이 배에 짊어지고 가서 큰 그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이게 몇천 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 운송 방법이. 여기 책에도 잠깐 쓰여 있는데 페니키아가 어디예요? 저기 이스라엘 그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옛날 고대 도시죠. 페니키아 하면 이런 어떤 선박을 통한 지중해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설명했듯이 그냥 창고에, 선박에 있는 큰 창고에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서 쌓아두고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짊어지고 나와서 짊어지고 나오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렇죠? 비용 많이 들죠. 그렇죠? 효율적이지 않겠죠. 자, 여담으로 페니키아 하면 이것보다 더 유명한 게 뭐예요? 알파벳이죠? 지금 우리가 영어나 서구 유럽 국가들의 언어의 기초가 된 알파벳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더 유명하죠. 뭐 잠깐 딴 이야기 좀 했네요. 자, 그래서 이 컨테이너선이 운송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무역이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가트 체제 하에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다른 요인도 있는데 두 가지 요인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민지도. 이것도 세계 이민지도를 이 책의 저자가 그린 건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자세히 합니다. 6장인가 7장이 4장인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정도 중간고사 이전 바로 직전 정도의 국경 간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뭐 화살표 방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딱 두 부분, 이 부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은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미국으로, 캐나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내부에서도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네요. 두 지역.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사람
사람의 이동을 지금 봤어요. 자, 전 세계 모든 뭐 중국이나 남아메리카 이쪽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미국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유럽 내부, 여기 유럽 내부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남유럽 사람들이 어디로? 서유럽, 잘 사는 서유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민은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들로 이루어진다. 이건 좀 차이점이 있네요. 우리가 예전에 무역, 상품 무역에서는 세계 무역의 한 3분의 1 이상이 어디?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이민은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 임금. 그렇죠? 자, 그런데 상품 이동 측면에서도 이렇게 상품 이동이 많아지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나서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인구 이동은 상품 이동보다 더 많은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선 뭐 어떤 경제적인 이유 떠나서 뭐 인종적인 차별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민자들은 보통 들어올 때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니까 자국의 임금을 하락할 거라는 우려, 그렇죠? 그런 우려, 경제적인 게 또 많은 우려와 논란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유럽은 예전에는 15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15개국 예전에. 유럽의 가치는 뭐예요? 유럽, EU의 가치. 상품 자유롭게, 사람 자유롭게, 자본 자유롭게 이동하자. 그렇죠? 그런데 2004년에 10개국이 더 추가된다. 이때부터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면 키프로스, 폴란드, 어떤 나라들이에요? 동유럽 국가들이에요. 서유럽,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임금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이래요. 야, 동유럽 사람들 서유럽 갈만하죠. 그런데 사람의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동유럽 이민자들이 서유럽으로 가는데 영국까지는 좀 넘어가지 않았어요. 도버해협이 있으니까. 넘어오니까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대륙에 있는 유럽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은 이민자가 들어오니까 이런 사회적인 논란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떤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영국은 반대했어요. 그때 이유의 가치가 뭐냐, 사람의 이동도 자유롭게 지켜야 된다. 왜 그래? 영국은 그때까지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민자들이 또 영국으로도 옵니다. 근데 영국도 태도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사람의 이동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떻게 됐어요? 뭐 시리아나 이쪽에, 그다음 남유럽 저 지중해 밑에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서유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죠. 예전에 비해서 국경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외신의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민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 있죠. 이민자들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자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가지고도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은 유럽이 이런 문제가 있기 전부터 지난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유럽은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미국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이민자가 많이 몰려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는 뭐 경제적인 이유지만
예전에 미국은 좀 이민 정책이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 보면 어떤 미국의 상황에 맞게 설정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수백 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민을 와서 미국이란 나라를 미합중국을 건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이제 종교 자유를 찾아서 왔어요. 살만해지니까 자기 고향에 있던 뭐 아버지, 어머니, 동생, 사촌 동생, 뭐 심지어 팔촌 동생까지 들어올 수 있는, 초청해서 살 수 있는 가족 결합형 이민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게 최근까지, 그렇죠? 최근까지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큰아버지가 미국 가서 다 불러들였어요. 그렇죠?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어디 남아메리카, 그렇죠? 멕시코, 뭐 베네수엘라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이제 거기 가족 결합형 이민 정책에도 어떤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이제 소득도 낮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목숨을 걸고 미국 장벽을 뛰어넘고 있었죠. 이전부터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엄청 많은 논란, 국경 수비대가 어린아이를 총으로 뭐 쐈다, 단순히 장벽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장벽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논란이 많았어요. 최근에 트럼프는 거기에 11m짜리 장벽을 세운다. 아예 넘어올 수 없게. 그러나 지금도 미국과 캐나다는 철조망 등으로 엄청나게 국경 관리를 엄청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걸 아예 뛰어넘지 못하게 11m짜리 철조망이 아니라 벽으로 다 쌓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이 국경 이민 정책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이거에 관한 내용은 또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 지도. 자, 외국인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아닙니다. 여기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유럽 내부에서 많이 일어나고 미국과 유럽만 일어나고. 여기에도 거의 잘 사는 나라들끼리 자본 이동이 많구나. 최근에는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자본 유입국은 중국입니다. 그렇죠? 단일 국가로 봤을 때. 그러나 자본 이동은 잘 사는 국가들끼리 훨씬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봅시다. 2010년에 OECD 국가들 사이에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7조 달러래요.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가 19조 9천억 달러인데 그렇게 되면 몇 퍼센트예요? 거의 85%. 와, 상품 무역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특징적인 게 외국의 기업들이 중국 가서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중국이 막대한 무역 흑자액을 가지고 제3국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가서 기업을 매입하거나 토지 매입하는, 그렇죠? 이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렇죠? 자, 우리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수평적 외국인 직접 투자. 수평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 국가의 기업이 잘 사는 나라에 가서 투자하는 것. 그렇죠?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투자하는 것을 수평적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미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 가서, 유럽 기업이 일본이나 미국 가서 투자하는 것을 수평적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수직적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직접 투자하는 거. 그렇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최근엔 얼마 전까지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 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했죠. 이걸 수직적.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임금이죠, 임금. 미국의 기업들이 저렴한 임금을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중국에 많이 가서 투자했죠. 이걸 수직적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한번 자세히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유럽이다. 유럽 잘 사는 나라들. 그 다음에 유럽 내에서와 미국과 유럽의 직접 투자액을 합하면 7조 9천억 달러. 그래서 전 세계 전 세계 직접 투자의 39%, 무역 비중 27%보다 훨씬 더 높네요. 그렇죠? 잘 사는 나라들 간의 직접 투자액이 잘 사는 나라들 간의 무역보다도 훨씬 높다. 그렇죠? 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수평적 FDI가 수직적 FDI보다 더 훨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좀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가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FDI는 수직적 FDI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예전에 비해서. 그렇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직접 투자는 거의 잘 사는 나라가 더 많다. 잘 사는 나라들 간의 직접 투자가 훨씬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나프타,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사이에 나프타가 형성됐죠. 북미 자유무역 지역,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자, 미국 기업들이, 캐나다 기업들이 어디로 많이 진출했어요? 멕시코로 가서 많이 진출해가지고 거기에서 공장 세워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고.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 기업, 아시아 기업들이 다 멕시코 가서 공장 세워서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관세 혜택 받고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주목받는 나라가 어디예요? 브라질과 멕시코. 그렇죠? 중국 다음으로 개도국 중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유입되는 나라들.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 누구? 중국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둬야겠죠. 최근에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이 가장 많은 국가 중국입니다. 중국. 그렇죠? 중국이 유럽이나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에 가서 많이 투자했어요. 그렇죠? 수직적 FDI. 그런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막대한 무역 흑자,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일본 기업, 미국 기업 사냥 많이 했죠. 그렇죠? 이건 뭐라고 말해요? 역수직적. 수직인데 아까 수직적 FDI하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중국이 잘 사는 나라 기업을 인수하는 거. 그렇죠? 역수직적 FDI다. 왜 그래요? 왜 중국은 역수직적 FDI를 많이 합니까? 자기 나라의 저렴한 노동력과 잘 사는 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렇죠?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는 어떤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